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듣는 게 저의 몇 안 되는 낙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가끔씩은 세상에 저런 인간들도 다 있구나,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사연들도 제법 있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그래도 저런 사람들에 비하면 평범하게 사는 편이라는 생각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는 날도 오게 됐네요. 얼마 전 저는 살면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나 싶기도 하지만 막상 당해보니 기가 막히다는 표현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이 집에 시집을 온 지 3년이 되어가는 저희 며느리에 관한 일인데요. 그 아이에게 저희 식구들 모두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버렸거든요. 며느리는 평소에 아들과도 너무나 사이가 좋았고 저에게도 요즘 세상에 이런 애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잘해주던 아이였어서 그 충격과 배신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이 다 정리되었고 아들도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른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혈압이 오르기는 합니다. 오늘은 저희 식구들 모두 깜빡 속이며 온 집안을 뒤집어지게 만든 그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시집살이. 이 단어만 들으면 저는 할 말이 많아지고는 합니다. 옛 시절인 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호되게 시집살이를 당했었거든요. 특히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그 집안에서 거의 죄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유는 저희 친정이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고 시어머니는 살던 지역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집안의 외동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며 성공할 때까지는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고요. 시부모님은 아들이 본인을 따라 사업을 물려받고 본인들처럼 여유로운 처가를 만나 사업을 원만하게 더 키워내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공부해서 학자가 되기를 원했고 박사를 마친 뒤 나중에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두고 돈은 안 되고 허울 뿐인 명예직이라고 하셨고요. 어쨌든 남편은 대학 시절에 같은 학교 후배였던 저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집안에서 숱하게 가져오는 부잣집 여식들과의 선자리도 모두 거절한 채 끝내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반대가 어마어마했죠. 저도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었다면 당장 공장에 들어가야 했을 정도로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그나마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공부는 시켜야겠다며 허락을 해주신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도 나름대로 성공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고 밖에서는 인정도 받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분은 여전히 풀리지 않으셨나 봅니다. 저만 보면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제 행동이나 말 한마디마다 역정을 내고는 하셨어요. 특히나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주로 식사 문제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음식에 가나나를 제대로 못 맞춰? 죄송해요,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국은 맑고 슴슴하게 끓이고 찌개는 깊은 맛이 나게 끓이라고 몇 번을 말했니? 네가 한번 먹어봐라. 이게 어디 사람 먹을 음식인지.
간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끓여올게요. 이 집안에는 규칙 아닌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바쁘더라도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꼭 아침 식사를 해야 하고 그 아침은 반드시 며느리가 차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지 아닌지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고요. 집에는 평소에 집안일을 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2분이나 계셨지만 아침 식사만큼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전날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아침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새벽같이 일어나 1시간 넘게 아침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추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음식 솜씨가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디 가서 식당을 차려도 되겠다며 맛있다는 소리를 종종 들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죠. 시어머니는 거의 사나흘에 한 번꼴로 정말 혼이 쏙 나갈 정도로 야단을 치시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시작이었어요. 시집을 온 이후부터 마치 관객들에게 선을 보이는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에 대해 간섭을 하고 트집을 잡으셨어요. 옷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방과 구두, 액세서리, 머리 모양, 화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요. 너 화장이 왜 그렇게 진하니? 머리 모양은 또 그게 뭐고? 아, 별로 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시애미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어디서 버릇없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봐라. 결혼한 여자가 어디 너처럼 하고 다니는지.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시어머니의 트집에 딱히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이 진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날은 또 화장 좀 제대로 하고 다니라며 벌컥 화를 내시기 일쑤였거든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돈 안 되는 교수가 되겠다는 것도 다 옆에서 제가 바람을 넣어서 꼬신 게 아니냐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시간이 흐르면 시어머니의 구박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더 노력하고 제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저를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구박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더더욱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첫째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였죠. 네가 이 집안 대를 끊어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아들 하나만 낳으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시애미 말을 아주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들을 낳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듣기 싫다. 쓸모도 없는 계집애를 낳아서 어디다 쓴담.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산후통에 시달리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저런 말씀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제 품 안에 안겨 잠들어 있는 딸아이 앞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요. 제가 구박을 받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아이 앞에서까지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보다도 더 야속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뻔히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옆에서 한 번도 거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저 시어머니가 한바탕 하고 돌아간 뒤에 조용히 울고 있는 제 뒤에서 어머니 말씀을 너무 속상하게 듣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씩을 겨우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을 견디다 못해 저희 부부는 다시 빠르게 둘째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가 아들로 태어나고 나서야 간신히 딸 낳았다는 구박이 조금 사그러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이런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한번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시집살이를 못 견뎌서 이혼을 한다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참 울기도 많이 울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중에 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로 잘해주겠다고요. 시집살이 같은 말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제 친딸처럼 잘 대해주고 며느리와 사이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 두 아이들도 모두 어느새 3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큰딸은 일찌감치 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아빠처럼 공부만 하는 사람은 싫다고 하더니 꼭 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났더라고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그곳에서 대학 교수를 하는 사위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게 되어버렸죠. 저희 남편은 5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이제 제 곁에 남아있는 것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고 나니 남은 소원이라고는 이제 자식들이 모두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 하나뿐이더라고요. 문제는 아들이 도무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도 저만 하면 멀쩡하게 잘 낳아두었고 좋은 학교를 보내서 공부도 시킬 만큼 잘 시켰고 성격도 모난 데 없이 예의 바르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글쎄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건지 그것도 아니면 엄마인 제가 모르는 뭔가 다른 문제가 아들에게 있는 건지 아들은 결혼은커녕 연애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혹시 가지고 싶은 것 있으시면 제발 말씀해 주세요. 여쭤보고 사려고 아직 선물을 못 골랐어요. 선물 같은 건 됐고 대신에 엄마가 소원은 하나 있어. 보나마나 또 장가가라는 말씀이시겠죠 뭐. 그거만 빼고 들어드릴게요. 아유,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 너희 누나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시집가고 싶다고 난리를 쳐대서 속을 썩이더니 너는 반대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버텨서 속을 썩이니? 그래도 하나라도 결혼했으니 다행 아니에요?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손주는 누나가 낳아줄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누가 손주 때문에 이래? 너 벌써 나이가 몇인데 이대로 평생 혼자 살 거야? 결혼이 하기 싫으면 연애라도 일단 좀 하든가. 여자도 안 만나고. 너 혹시 남자 좋아하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진짜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건 어머니한테 털어놓겠어요? 저는 하도 속이 터진 나머지 온갖 가정을 다 해두고 아들을 떠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속 편하게 웃기만 하면서 아니라고 고개를 젓더라고요. 30이 넘도록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딸아이는 한창 때는 1년에도 2~3번씩 남자친구가 바뀌어서 저와 남편을 기절하게 만들었었는데 아들은 딱 그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이런 걱정을 하면 저희 친구들은 다 큰 아들 연애 걱정은 뭐하러 하냐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뒤로는 다 알아서 연애를 잘하고 있을 거라면서요. 정말 그런 거라면 다행이었지만 어쩐지 제 촉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용하다는 점집까지 찾아가서 아들이 혼자 살 팔자인지를 물어봤다니까요. 혼자 살 팔자는 아니야. 아유, 그래요? 그런데 뭐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하네. 배우자 운이 썩 좋지도 않거든. 아들이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큰 마음 먹고 찾아간 점집에서도 배우자 운이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들이 혼자 사는데 이유 같은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결혼 생활이 본인과 맞지 않을 것 같다나 뭐라나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때가 되면 알아서 가겠지 뭘 그렇게 재촉을 해대냐며 태평한 소리만 해댔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도 다 때가 있다는 말이 맞기는 맞았던 걸까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조금씩 내려놓고 있을 때쯤이 되니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야? 진짜로 만나는 아가씨가 있어? 그렇다니까요. 어머니가 들으면 진짜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당연히 좋지. 말해 뭐해.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지. 그래, 뭐하는 아가씨야? 나이는 몇 살이고? 성격은 어때?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에 집으로 데려와서 인사시키려고요. 그때 어머니가 직접 보세요. 질문 세례를 퍼부는 저를 보며 아들은 그저 아무런 대답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집에 데려와서 인사까지 시킨다는 걸 보니 진지한 마음으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도 벌써 나이가 30대 중반이 다 되었으니 누구를 만나든 진지하게 만나는 게 당연한 일이기는 했어요. 그날 밤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할 정도였어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저러다 독거노인으로 혼자 늙어 죽는 게 아닌가 싶었던 아들이 여자를 만난다니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지수라고 합니다. 아유, 우리 기현이한테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도대체 어떤 아가씨인가 내가 얼마나 궁금하던지. 아, 기다리시는 줄 알았으면 더 빨리 찾아뵐 걸 그랬어요. 며칠 뒤에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들보다는 한 살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차만이 예쁘고 성격도 싹싹한 데다 예의도 바르고 방긋방긋 웃기도 잘하는 게 참 호감형인 아가씨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좋아할 만도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두 사람은 운동을 하다가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무슨 한강에서 함께 달리기를 하는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던데 요즘은 그런 게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운동은 혼자서 하는 게 당연했는데 아무튼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그렇게라도 제 짝을 만났다니 천만다행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녀석이 여자도 안 만나고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속을 끓였는지 몰라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빠가 원래 그전까지는 비혼주의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저 나이 때는 애가 곧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였는데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느긋한 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속이 터져서 정말. 원래 아들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 남동생도 오빠랑 똑같거든요. 엄마가 늘 답답하다고 하세요. 제 말에 맞다며 맞장구를 치는데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만나는 게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 말에 공감도 잘하고 거기다 눈치도 빨라서 무슨 말을 해도 찰떡처럼 잘 알아듣더라고요. 사실 제 주위에는 젊은 며느리와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다며 답답해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정도면 다행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뚱한 얼굴을 하고 있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서 오히려 본인들이 며느리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며느리라도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타박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심은 정말 그런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한 뒤부터는 더욱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나 성격이 좋고 저와 대화도 잘 통하는 아가씨를 데려왔지 뭐예요?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굳이 꼽자면 딱 한 가지 눈에 조금 차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아,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지금은 쉬고 계세요. 어머니는 여기저기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의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공사판에서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막노동이었겠죠. 이제는 나이가 많고 몸이 힘들어서 그것마저도 관두고 집에서 쉬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아직까지 시내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요. 학력도 두 분 다 고졸이시더라고요. 다른 친척들은 이 집안 사정을 듣더니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며 기겁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게 뭐 큰 문제가 있으랴 싶었습니다. 저도 못 사는 집안의 딸이었으니까요. 집이 가난하다고 반대한다면 저희 시어머니와 다를 게 뭐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거기다 우리 집 형편이 처가에 기대야 할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흔쾌히 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둘 다 나이도 있는데 결혼식을 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음만 맞는다면 최대한 빨리 식을 진행하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최대한 빠른 식장을 잡아서 얼마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돈 댁에서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도 박봉인 공무원인지라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았고요. 저는 아들에게 혹여라도 돈 문제 때문에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말고 우리 쪽에서 해결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미 결혼 전에 돈을 모아서 사두었던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어도 그 정도면 신혼집으로 삼아 출발하기 딱 좋았죠. 그 밖에 결혼식에 드는 다른 비용들과 큰 돈이 드는 가전이나 가구들은 모두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도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오면 된다고 말했고요. 고마워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당부했습니다.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앞으로 너희 둘에서 서로 아껴주면서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사면 그걸로 된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이구, 말만 들어도 내가 더 고맙구나.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 말처럼 시집온 며느리는 정말로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아들에게 잘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거의 매일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하다시피 해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종알종알 읊기도 했고요. 주말에는 불쑥 찾아와 함께 나들이를 가자며 제 팔짱을 끼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근처에 TV에 나오는 맛집 생긴 거 아세요? 어? 이 동네에 그런 게 있어? 저기 마트 쪽 사거리 앞에요. 아까 오다가 봤는데 줄을 얼마나 길게 섰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방송에 나오고 나서 유명해졌다는데 저희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줄까지 서야 한다며. 나는 됐고 그냥 기현이랑 너희 둘이나 다녀와라. 에이, 줄은 그 사람이 서겠대요. 어머님이랑 저는 여기서 쉬다가 전화하면 나오라고 하던데요. 가실 거죠, 어머님? 네? 하도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다녀서 그런지 밖에서 저희를 본 사람들은 엄마랑 딸이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다며 부럽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오히려 능청스럽게 저를 꼬아 껴안고는 엄마랑 모처럼 데이트하러 나왔어요 라고 대답하고는 했고요. 그런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 저도 나중에는 며느리가 정말 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친딸은 멀리 있어서 잘 볼 수도 없고 아들은 무뚝뚝한 성격이라 이런 재미는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말년에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호사를 다 누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까이에서 지켜본 며느리는 첫인상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평소에 돈에 예민하고 돈 욕심이 많더라고요. 조그만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느낄 수 있었지만 며느리의 관심사는 항상 돈과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부수입, 재테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할인 쿠폰에 적립, 포인트 같은 것들을
악착같이 챙겨댔고요. 심지어 어느 날 하루는 깜빡 잊고 커피 매장에서 적립을 못했다며 15분이나 걸리는 길을 되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도 잘 모으더라고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공무원 말고 다른 걸 할 걸 그랬어요. 대신에 너는 나중에 연금이 나오지 않니? 투잡도 체력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너처럼 몸 약한 애들이 하다가는 병 난다. 며느리는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해 정작 공무원 신분이라 다른 일을 구할 방도가 없다며 늘 아쉬워하고는 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바로는 애가 딱히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돈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이 부족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낭비벽보다는 차라리 돈 욕심에 알뜰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화제가 조금 바뀌어갔습니다. 그건 손주의 조기 유학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1년 전에 아들 내외는 귀여운 딸을 얻었거든요. 손녀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쁜 아이였습니다. 손주를 보고 나니 비로소 제 인생의 행복도 모두 다 완성이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을 키울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저의 행복은 매일 며느리가 보내오는 손녀딸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손녀딸을 데리고 오는 아들 레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조기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아기를 낳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어는 어릴 때부터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수학 가르치느라 영어 공부에 따로 할애할 시간이 없다고요. 애가 몇 살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영어 공부를 시켜?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가 언어를 받아들이는 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늦어도 4세 이전에는 시작해야 원어민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 보내고 싶은 거야? 네. 형님도 미국에 계시잖아요.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조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할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아무래도 단 1, 2년이라도 미국에 꼭 가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저도 잘 사는 친구들에게서 며느리들이 손주들 조기 유학을 보내야 한다며 벌써부터 난리라는 한탄을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아들 내외의 벌이로는 미국 유학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도와줘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가고 싶다고 난리면 그냥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유학 타령할 것 같은데 여유되면 그냥 한번 보내줘. 나 죽고 나서 유산으로 줘봐야 고마워하는지도 모를 일이지. 살아생전 도와주고 고맙다는 소리 들어. 그래, 유산으로 주면 세금으로만 뜯기는 돈이 얼마야? 어차피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게, 내 며느리 같으면 괘씸해서라도 안 줄 텐데 너희 집 며느리는 너한테 그렇게 잘한다며?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벌써 몇 달째 조기 유학 타령을 하는 걸 보니 지금은 며느리기에 다른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구성격에 한번 꽂힌 일이면 기어이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요. 아들에게 넌지시 떠보니 본인도 난감한 얼굴이더라고요. 가면 좋기야 하겠지만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 제 마누라 의견에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것 같아 보였고요. 저는 고민한 끝에 손주 유학을 보내줘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뛸 듯이 기뻐했고요. 일단 당장은 그 정도의 현금이 없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했죠. 어차피 유학에 필요한 수속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후로 며느리는 그 전보다도 더욱 살갑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속 보인다 싶어 웃음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잘하던 아이였으니 그냥 웃어넘길 수준이었죠. 세금 문제도 의논하고 이것저것 서류 처리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잘도 흐르더라고요. 어느새 해가 바뀌어 설날이 되었습니다. 추석도 거의 끝나서 이번 명절만 지나면 마련한 돈을 며느리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명절 분위기는 더없이 좋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내와 영상통화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조언을 듣기도 했고요. 아들내와 손녀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이틀을 꼬박 본가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아들내가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받았더니 며느리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벌써 도착한 건 아닐 테고. 어머님, 제가 핸드폰을 어머님 댁에 두고 온 것 같아서요. 아마 작은 방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핸드폰을 한참 찾았던 모양인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다급해 보였습니다. 그 말에 아들내가 묵던 작은 방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 하나가 침대 옆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찾았다는 제 말에 며느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어머님, 핸드폰은 내일 찾으러 갈게요. 그 애는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이라서 지금 돌아가기는 좀 그래서요. 그래, 알았다. 내가 잘 챙겨두마. 걱정 마라. 그리고 배터리가 다를까봐 그러는데 제 핸드폰은 꼭 꺼주세요. 어떻게 끄는지 아시죠, 어머님? 며느리는 전화를 끊기 전에 본인의 핸드폰을 꺼달라며 몇 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핸드폰이야 제가 충전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충전을 해두겠다고 했더니 번거롭게 그럴 필요가 없다며 어차피 연락이 올 때도 없으니 그냥 꺼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청이 조금 이상하다 싶기는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바로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명절의 여파로 저도 피곤했는지 TV를 보고 있다가 잠이 드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골아떨어져 있던 참이었어요. 요즘은 초저녁잠이 많아져서 이렇게 기절하듯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쯤이나 됐을까요? 저는 갑자기 울리는 커다란 벨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귀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이라 평소에도 작은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은 자기 전에 알림들을 모두 무음으로 맞춰두고는 했는데 이 새벽에 낯선 벨소리를 들었으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벨소리의 정체는 머리맡에 두었던 며느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핸드폰 전원을 끄지 않았더라고요. 화면을 보니 김선영이라고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저러다 말겠지 싶어서 그냥 받지 않고 내버려 두었죠. 그런데 전화가 끊어질 기미가 없이 계속해서 울리더라고요.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끊으려고 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봤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명절이라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화면에는 분명히 여자 이름이 떠 있었는데 핸드폰 너머로는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대답이 없자 남자가 다시금 재촉을 하더라고요. 지수야, 내 목소리 안 들려? 누구세요? 지수는 저희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제가 누구냐고 묻자 이번에는 상대 쪽의 남자가 당황하더라고요. 하고는 머뭇거리더니 잘못 건 것 같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잘못 걸었다기에는 며느리 이름까지 똑바로 부르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이튿날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며느리가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온 거니? 네? 네. 아무래도 핸드폰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서요. 제가 정신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어제는 집이 거의 다 와가서 알았어요.
확실히 다급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벌써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말이에요. 제가 꺼둔 핸드폰을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으려는 며느리에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이가 누구니? 네? 선영이라고 전화 왔더라고. 그런데 받으니까 남자 목소리던데? 저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확연히 굳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눈까지 커졌던 것도 잠시, 며느리는 곧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선영이 제 친구예요. 걔 남편도 저랑 친구라서요. 명절이라고 선영이 폰으로 같이 안부 전화했었나 보네요. 그러니? 내가 어제 깜빡하고 전화를 안 껐지 뭐야. 받았더니 웬 남자 목소리인가 싶어서. 어머, 어머님 주무시는데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럴까봐 제가 핸드폰 꺼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며느리는 마치 이런 상황까지 다 예상을 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처럼 아침 일찍 만났으니 근처 식당에 나가서 함께 브런치라도 먹자며 제 옆을 파고들더라고요. 그렇게 화제는 곧 자연스럽게 브런치 메뉴로 넘어갔고요. 하지만 저는 내내 찜찜하던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은 심부름센터에 며느리의 뒷조사를 맡겼어요. 뒷조사를 맡기면서도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은 생각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며느리에게는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소개를 해준 친구의 말을 듣고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만약 내 생각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일단 의심이 든 이상은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제 친구도 딱 1년 전에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의 상간녀를 잡아내게 되었거든요. 저를 포함한 친구 몇 명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때도 참 충격적이었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다시 심부름센터에 방문한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예상하시던 대로 이지수 씨는 전화를 걸어왔던 그 남자와 깊은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남편인 장기현 씨를 만나기 직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입니다. 뭐라고요? 이쪽이 전 남자친구인 박명훈 씨 사진입니다. 두 사람은 2년간의 교제를 해오다가 박명훈 씨의 사업이 망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 이지수 씨는 아드님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다시 박명훈 씨와 연락이 닿아서 몰래 만나고 있었고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보여준 증거들은 누가 봐도 확실할 정도였습니다. 다정하게 안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일정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단둘이 미래를 즐기고 있는 사진들도 넘쳐났죠. 심지어 손녀딸을 데리고 셋이서 만난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아 한참이나 가슴을 두드려야만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이미 주말부부처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더군요. 아드님과 이혼할 계획도 이미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의뢰인분이 주기로 약속했다던 돈이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에 우연히 재회하게 된 전 남자친구와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면서 다시 새 살림을 차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남자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바로 저에게 손녀딸의 유학자금을 받아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하니 함께 떠날 수 없었고 며느리는 미국에 가는 척하면서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릴 생각이었겠죠.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분도 아마 정황상 의뢰인분의 친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손녀가 저 남자 애라는 말이에요? 네, 확실한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순간
하늘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어지럼증이 인 나머지 뒷목을 잡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직원이 가져다주는 냉수를 마시고서야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어요. 제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만 같던 그 귀한 손녀딸이 사실은 내 친손주가 아니었다니 정말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센터 직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며느리의 행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몰랐는데 그 남자를 일주일에 2~3번씩이나 만나더라고요. 심지어 그놈은 이사까지 해서 며느리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바로 코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며느리가 그 남자를 만나고 있을 때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유학비를 줄 것처럼 저희 집으로 불러댔어요. 그때마다 며느리는 헐레벌떡 택시를 타고 달려오고는 했죠.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 내가 지금 오지 말라고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네? 아니, 방금 세무사랑 통화를 해보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당장은 현금을 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 무슨 세금 문제길래. 글쎄, 방금 들었는데 복잡해서 나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며칠 더 걸린다니 오늘은 안 되겠구나. 어떡하니? 아, 아니에요. 온 김에 어머니랑 데이트나 하고 가면 되죠.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그 상간남을 만나고 있길래 바로 제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아니, 돈을 보내려고 은행에 왔는데 뭐가 이리 복잡하니? 보이스 피싱인지 뭔지 때문에 원래 얼마 이상 이체하려면 달라는 서류가 많다는데 시간 되면 네가 좀 올 수 있겠니? 네, 어머님. 지금 바로 갈게요. 며느리는 또 택시를 잡아 타고 제가 있는 동네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거의 도착할 시간쯤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아유,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겠구나. 아무래도 은행 볼 일은 다음에 봐야겠다. 네? 어머님, 저 거의 다 왔는데요. 어머, 이거 미안해서 어쩌니? 나도 출발했는데 볼 일 보고 돌아오면 은행 문 닫을 시간일 것 같구나. 아, 괜찮습니다. 그럼 뭐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되었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 며느리도 더 이상은 태어난 연기를 잘 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오라고 불러도 미적거리고 와서도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오지 않을 수는 없어서 편도로 거진 2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매번 달려왔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이 한 달을 이어온 연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어제 바로 제가 몰래 의뢰했던 손녀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오늘도 허탕을 친 채 짜증을 내며 돌아간 며느리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그 남자를 만나러 떠났죠. 저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아들의 차를 함께 타고 그 길로 며느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심부름센터 직원이 미리 미래의 장소라고 알려주었던 상간남의 집 앞이었어요. 상간남의 차에서 내린 며느리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그 남자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린 것은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은 직후였죠. 아들은 참담한 얼굴로 이 장면을 보더니 저더러 먼저 돌아가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문제 생기지 않도록 차분하게 마무리 지으라는 말과 함께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았던 불륜 증거와 함께 끝내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었고요. 저도 이렇게 충격적이었는데 아들은 얼마나 더 충격이었을까요? 심지어 상간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웠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슴을 칠 정도였습니다. 법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남의 아이를 속여 키우게 한 부분이더라고요. 며느리는 1억에 가까운 위자료를 배상하고
맨몸으로 시집을 왔던 것처럼 그대로 아들네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이혼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그 남자도 상간남 소송을 통해서 몇 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했습니다. 그 후로는 둘이서 살림을 차렸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기가 찬 것은 그 뻔뻔한 낙가죽으로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 아들에게 손녀딸 타령을 해댔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자식은 아니라도 키운 정은 있잖아. 기어이 우리한테 위자료까지 다 뜯어내야겠어?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돼?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그나마 그 정이라도 남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는 줄 알아. 솔직히 막판에 아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우려하던 일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들이 받은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거겠죠. 벌써 몇 달이 흘렀지만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던 아들을 결혼하라며 닥달했던 게 문제였을까 하고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바람에 애초에 그런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친딸처럼 예뻐라 했던 것도 문제였겠죠. 처음에는 온통 다 저의 잘못이었다는 후회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는 생각이요. 이제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잘 살지를 걱정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들도 이제는 마음을 많이 추스른 것 같았습니다. 이혼 직후 그동안 아들은 집에만 틀어박혀서 꼼짝을 않고 있었거든요. 죽은 사람처럼 벽을 보고 잠만 자고 있었고요. 하지만 얼마 전에는 휴가를 길게 쓸 수 있게 되었다며 미국에 있는 제 누나에게 놀러 가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곧 괜찮아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